안녕하세요. 제3집담회 자동 통번역 시대에서의 통번역에 오신 여러분 대단히 환영합니다. 오늘 5분의 전공 교수님들을 모시고 자동 통번역 시대에서의 통번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연구, 교육하신 바를 말씀을 먼저 청해 듣고 25분 내외 시간 동안 토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총 100분의 시간 알차게 한번 꾸며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순서로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한중과에서 학생들을 번역 교육을 하고 계시는 장혜리 교수님 발표 청해 듣겠습니다. 제목은 기계통역의 일상화, 인간통역의 전문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 통역번역학과 한중전공에서 온 장혜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기계통역의 일상화 그리고 인간통역의 전문화라는 내용인데요. 우선 제가 주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그 한글날을 맞아서 세계 한국어 한마당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학술 행사에 또 이런 집담회, 자동 통번역을 주제로 한 집담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이렇게 목차에 나와 있듯이요. 그 기술 발전에 따라서 통역 방식이 그동안 많이 진화되어 왔는데 어떻게 진화되어 왔는지 또 통역의 기술적 전환이 최근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요. 또 인간 통역, 기계 보조 통역, 기계 통역 각각의 특징 그리고 장단점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통역의 전문화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발전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제 생각을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 장표를 보시면 그 구체적으로 기술이 발전하면서 통역 방식이 어떻게 진화됐는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19세기 말부터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관련 문헌에 따르면 파리 평화회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회의에서 이제 국제 규모의 대규모 회의에서 국제회의에서 이제 순차 통역이 수행되면서 굉장히 순차 통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를 맞이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장표는 여러분들 조금 사진이 작지만 아마 좀 익숙하신 사진일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동시 통역이 수행됐던 이 장면들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요. 또 이 회의를 기점으로 국제회의에서 동시 통역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뭐 전화 통역이라든가 뭐 비디오 컨퍼런스라든가 이런 원격 통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제 원격 통역은 사실은 국제회의에서 많이 활용됐다라기보다는 주로 뭐 호주나 구미 지역에서 이제 해당 지역에 있는 뭐 이민자라든가 아니면 뭐 법정 통역 이렇게 그 지역사회 통역을 중심으로 원격 회의가 그러니까 전화 회의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근래 1990년대 그러니까 그 월드와이드 웹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또 관련해서 클라우드나 빅데이터, AI 이런 기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보시면은 주로 이제 통역의 딜리버리와 관련된 기술들이 발달하면서 뭐 순차 통역에서 동시 통역, 동시 통역에서 원격 통역 이렇게 통역 방식이 진화했다라면은 2000년대 들어 이후부터는 이제 다양한 관련 통역 기술들이 이제 발달하면서 통역 매개뿐만 아니라 통역의 퍼포먼스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이런 통역 보조 관련 기술, 기계 보조 통역 기술들이라든가 우리가 CAI라고 하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기계가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통역 내용을 생성하는 그런 기계 통역 기술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진에는 조금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실 수 있는데 2021년 그 보아오 포럼이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뭐 그 중국의 다보스 포럼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공신력 있는 그 행사, 국제 행사가 있는데요. 이 행사에서 제가 알기로는 2018년부터 텐센트사에서 이제 기계 통역을 통해서 그 기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션에 다 기계 통역 동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제한된 몇 세션에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이것이 굉장히 좀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2018년부터 계속해서 이런 그 굉장히 명망 있는 유명한 국제 행사에
이런 기계 동시 통역을 계속해서 시범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조금 예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전환점이죠. 통역에 있어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로 사실 엄청나게 큰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저희 국제회의 같은 경우 아까 뭐 뉘른베르크 회의에서 동시통역이 이제 시작되면서 활성화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쭉 지금까지 또 국제회의 하면은 뭐 현장에서 동시 부스에서 이렇게 동시 통역을 진행하는 모습이 가장 익숙했는데요. 팬데믹 이후로는 그런 모습이 완전히 싹 사라지고 원격에서 뭐 줌이 됐든 RSI 리모트 그 인터프리팅이 됐든 사이멀테니어스 인터프리팅이 됐든 그런 그 원격에서 동시 통역을 진행하고 화상 회의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자체가 그러니까 통역을 수행하는 플랫폼 자체가 급속하게 매우 급격하게 전환이 된 것이죠. 이러한 변화 자체가 통역 분야의 어떤 테크놀로지컬 턴, 기술적인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촉매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종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셨듯이 과거에는 이제 통역의 딜리버리와 관련된 그런 매개와 관련된 기술들이 주로 발전을 하면서 통역 방식이 진화했다라면은 최근 들어서 이제 다양한 기술 발전을 통해서 통역 보조 기술, 통역의 내용을 서포트하는 관련 기술, 그리고 기계가 통역을 생성하는 기술, 통역 생성 기술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을 하면서 한마디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톱니바퀴가 그냥 하나만 굴러갔다라면은 이제는 세 개의 톱니바퀴가 함께 굴러가면서 사실 이 기술 구분은 이 브라운이라는 연구자가 한 것인데요. 이것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것이 굴러가면서 통역의 기술적인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이번 그 집단 회의의 주제가 자동 통번역인데요. 그럼 자동화에 따라서 통역 유형을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보시면 이제 인간 통역, 기계 보조 통역, 기계 통역 이렇게 있는데요. 이제 인간 통역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근데 여기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정보와 의사소통의 신뢰성을 담보한다라는 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모든 인간 통역사가 굉장히 퍼펙트하게 통역을 수행해가지고 100%뭐 통역 내용이 정확하다 뭐 이런 걸 뜻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인간이 통역했을 때는 사실은 통역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한 어떤 이슈가 발생하지 않고서는 기본적인 어떤 신뢰성이 담보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동일 회의를 예를 들면 아까 부어 포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동일한 회의를 기계가 통역한다라고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그 통역 내용의 품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뢰성에 이제 의심을 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통역 제대로 된 게 맞나? 그러면서 사실은 기계 번역에서 우리가 정확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제고하기 위해서 포스트 에디팅의 과정을 거치는 것처럼 사실은 기계 통역도 그런 어떤 확인의 절차를 거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인간 통역의 장점 혹은 가장 특징이 이런 정보 자체의 어떤 신뢰성의 담보 그리고 의사소통 행위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담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굉장히 뭐 국빈이 참여하는 뭐 외교회담이라든가 뭐 국제회의, 대규모 행사, 중요한 기업 간 미팅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공신력이 있어야 하는 또 굉장히 신뢰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국제 행사, 공식 행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인간이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소통의 주체로서, 통역의 주체로서 활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인간 통역사가 지금보다 더욱더 이제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이런 시대에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을지는 제가 조금 이따가 뒷페이지에서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계 보조 통역인데요. 기계 보조 통역 같은 경우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형식이죠. 지금 이제 이따가 이주리 교수님께서도 실제 그런 실험한 사례를 이제 말씀해 주실 텐데 통역의 수행 전 그리고 통역 수행 과정에서 사실은 기계가 인간 통역사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이제 보조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래 하단의 그림을 보시면은 연사가 이제 발화한 내용을 자막으로 띄워준다라거나 아니면 연사 어떤 그 스피치의 내용 중에서 뭐 지역명, 뭐 수치, 연도, 뭐 고유명사 이렇게 조금 한 번 듣고 기억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프롬프트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면서 통역사들이 내용의 정확도를 제고하는 데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런 기계보조 통역이 시범적인 활용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제 서구에서는 제가 보니까 유료 프로그램도 있는 걸 봐서는 아마 많은 통번역사들이 실제로 활용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주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이나 중국 통역 시장에서는 아직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아직 경험은 없고요. 근데 어쨌든 시범적으로 지금 막 활용되고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고요. 이제 이것의 중요성은 아마도 이제 인간 통역사가 이 기존에 없던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런 툴, 그러니까 자막이 띄워지거나 이렇게 프롬프트가 되거나 이런 것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일정 어떤 숙련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런 툴 자체도 정말로 통역사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그 기능들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은 아주 사소한 건데 자막이 생성되는 시간이 유지되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자막의 어떤 배치되는 위치라든가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기계 통역 같은 경우에 예. 기계에 의해서만 이제 통역 퍼포먼스가 나오는 것인데요. 사실 아마 많은 분들 써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뭐 시범 삼아서 많이 써보는데요.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뭐 예를 들면 여행지에 가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든가 지금 기존의 어떤 팝하고든 이런 다양한 기계 통역 프로그램이 사실은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뭐 발화의 특성상 어떤 구어의 특성상 예를 들면 너무 장문이라거나 너무 전문적인 내용 이런 것들은 당연히 조금 커버하기가 어려운데요. 사실 이 기계 통역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저희가 배제한다고 배제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외국어로 인해서 외국어의 장벽으로 인해서 의사소통에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에 있어서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 그야말로 의사소통의 질적 개선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툴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충분히 이런 부분에 그야말로 인류의 의사소통 측면에서의 어떤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 기계 통역이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이 기계 통역의 어떤 보편화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예, 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인간 통역의 전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까? 예, 지금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통역사 입장에서 이제 수행 측면이 있겠는데요. 적응적 전문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문가 이론에서 출발한 개념인데, 그러니까 전문가가 두 가지 전문가가 있다고 해요. 자기가 늘 익숙한 구조, 틀,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은 성취를 보이는데 어떤 새로운 분야에 있어서는 혹은 새로운 어떤 구조 안에서는 굉장히 일반적인 성취를 보이는 그러나 이제 적응적 전문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앞서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복적 전문가라고 하고요. 적응적 전문가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익숙한 상황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서도 자신의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해서 높은 성취를 거두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통역 환경이 정말 급변하였고 뭐 수행 측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기술적인 요인들이 그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렇게 급변한 다변화된 환경 속에서 굉장히 능동적으로 적응하는 그래서 자신의 전문가적 역량을 발휘하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시간 관계상 중요한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기술 활용 능력이겠죠. 예전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뭐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진 않았는데 통역 플랫폼 자체에 그러니까 어떤 딜리버리와 관련된 플랫폼 자체 그게 줌이 됐든 RSI가 됐든 그 플랫폼 자체에 대한 이해나 활용 능력도 좋아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CAI라든가 이런 툴을 정말 제대로 잘 활용을 해서 자신의 통역 퍼포먼스에 적용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활용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기계 통역과 관련 이제 기계 통역이 막 부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사실은 저희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혹은 인간이 그 어떤 최대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이 사실은 저는 전달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달력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은데요. 통역이 이제 내용이 일단 정확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효과적으로 이 정확한 내용을 간결하게 잘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게 뭘까 생각해 봤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스토리텔링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고 실무 현장에도 있어서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보면
사실은 스토리텔링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통역을 들어봤을 때 관련 정보들은 이렇게 다 나오는데 다 이야기가 됐는데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지? 잘, 잘 이해가 안 되거나 통역을 했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그러니까 쏙쏙 들어오지 않는 그런 통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은 이것이 이제 구술은 있으나 잘 꿰어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을 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능력이 필요할까? 사실은 그 위에 리서치 능력이 있는데 리서치 능력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어떤 언어 차원의 어떤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언어와 행간 그리고 맥락 사이에 숨어 있는 배경 지식을 확보를 해서 그 구술과 구술을 논리적으로 연결하고 꿰 수 있는 능력, 기승전결을 갖춰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내용의 정확도나 어떤 전달력 측면에서 이런 스토리텔링 능력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연구도 사실은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행도 수행이지만 제가 얼마 전에 관련 연구를 해보니까 통역 이 기술과 관련해서 관련된 연구 논문이 2010년도부터 그러니까 최근까지 2021년도까지 총 한 27편 정도 되더라고요. 국내에서요. 발표된 논문이. 그러니까 굉장히 수치가 건 11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사실은 27편 발표된 거니까 굉장히 적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이런 통역과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그리고 수행의 차원에서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통역 코퍼스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이고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육적 측면에서 또 수행적 측면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 어떤 그런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론과 연구가 조금 선순환적으로 작용할 때 우리 인간 통역사들이 앞으로 더욱더 전문성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발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혜리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매우 재밌게 들었고요. 기계 통역, 번역의 발전사부터 시작해서 제일 재밌게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텐센트에서 시범적으로 진행했다는 기계 통역에 대해서 일반의 평가, 반응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더 뒤에 있는 토론 시간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해외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K-드라마라든가 K-팝이라든가 한국의 영화라든가 그리고 한국의 웹툰이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웹툰 기계번역 활용 가능성에 관해서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마승혜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부 마승혜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것처럼 요즘 한국 대학의 컨텐츠가 전 세계를 날아다니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웹툰, K-웹툰이라고 얘기를 하죠. 웹툰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데 웹툰 생산량이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번역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번역을 할 때 기계 번역의 도움을 조금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빠르게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어떻게 웹툰 번역을 할 때 기계 번역을 활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뭐 이런 연구 배경부터 시작해서 뭐 연구 질문, 뭐 결론까지 대략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은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웹툰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뭐 코믹, 일본의 망가가 이제 만화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제 한국의 웹툰이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이렇게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도 한국의 웹툰이 굉장히 높은 순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한국 웹툰이 해외 시장에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두 가지를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 그 독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을 강화한 것이고, 그리고 또 스마트폰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다 보니까 이제 쉽게 그 웹툰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요인으로 해외 시장에서 점점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웹툰이 급성장하다 보니까 웹툰 번역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웹툰을 제공하는 큰 양대 산맥인 네이버 웹툰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있죠.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는 이제 올해 한국문학번역원하고 이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한국 뭐 웹툰이라든지 웹소설을 번역하는 번역 인력을 양성하기로 이제 결정을 하였고요. 그리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는 이제 태피툰이라는 이제 국내 번역 웹툰을 번역하고 소개하는 플랫폼에 이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해서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번역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피툰에서 최근에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태피툰에서 이제 국내 웹툰을 번역을 할 때 어떤 의성어 의태어를 번역하는 전담 직원, 전담 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웹툰 봐보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의성어 의태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문학 작품의 의성어 의태어와는 다르게 웹툰의 의성어 의태어는 장면을 설명해주고 장면을 고려해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까다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하에서 제가 제기했던 질문은 이렇게 웹툰에서 중요한 부분 그리고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는 이 의성어 의태어를 번역할 때 기계 번역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이제 여러 많은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는 뭐 구글이나 파파 뭐 그런 기계 번역, 그 신경망 기계 번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기계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지,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연구 의의는 뭐 다들 뭐 짐작하시겠지만 좀 더 웹툰 번역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또 K 웹툰의 세계화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2021년 기계번역 발전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신경망 기계번역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장의 구조적인 특성까지도 모두 고려한 번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러니까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생물 주어가 행동을 하는 그런 구문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지만 우리말은 무생물 주어를 이렇게 행동하는 주체로 삼지는 않죠.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특성을 예전 기계 번역은 잘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구글 번역을 연구한 연구 결과와 지금의 구글 번역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2013년에서는 뭔가 그 3세에서 사고가 뭔가 뭐 글을 뭐 어떻게 했다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게 했다면은 사고로 3살 때 시력을 잃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 예문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뭔가 우리말에서 그 뭔가 그 무생물이 행위를 하는 그런 구문이라면 그거를 부사적인 처리로 부사어 처리로 자연스럽게 바꿔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경망 기계 번역은 이렇게 딥러닝을 적용해서 어떤 그 여러 가지 지금 많은 발전을 하고 있고 예전에는 뭐 나 말리지 마 이런 말이면은 뭐 don't dry me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나 말리지 마 그러면 don't stop me라고 이제 제대로 번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I가 접목된 결과 이렇게 빠르게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런데 웹툰의 의성어 의태어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면 번역하는 분들이 이 만화에서 그리고 웹툰에서 의성어 의태어 번역이 너무 어렵다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 만화를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한 번역가 자넷 홍의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 정말 단 하나의 적절한 의성어 의태어를 번역어를 찾는 데만도 막 1시간을 소비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의성어 의태어 번역이 얼마나 까다로운지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뭔가 기계 번역의 도움을 받게 되면 좀 더 빠르고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웹툰 의성어 의태어가 그럼 어떻게 번역되고 있는지 한번 그 구글 번역과 파파고 번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툰에서는 장면을 고려한 의성어 의태어 번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림이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보면은 쏴라는 그 의태어예요. 위에 그림에서 보면은 그 동일한 쏴지만 처음에 뭔가 빛이 이렇게 막 조금 번쩍이기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쏴를 플래시라고 인간은 번역을 했고요. 근데 밑에 쏴에서는 이제 그 번쩍이는 게 더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flare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의태어라고 해도 이렇게 인간 번역가는 장면을 고려해서 뭔가 다른 말로 바꿔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쏴에 대해서 여전히 구글과 파파고는 그냥 shoot, 쏘라는 의미로밖에 잘못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이탑이라는 그 웹툰에서 의성어 의태어를 추출해서 쭉 한번 구글 번역과 파파고 번역을 비교를 해봤어요.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다 살펴볼 건 아니지만 파파고 번역에서 그래도 좀 더 의미적으로 적절한 번역 결과물을 많이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고 풀어쓰기 방식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크크 같은 경우는 구글 번역에서는 아예 인식을 못 하는데 파파고에서는 이거를 laughing out loud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조금 의미가 조금 잘못되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의미가 타당하게 전달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풀어쓰기 방법도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성어 의태어 번역과 관련해서 좀 비교를 해보면 그래도 구글 번역보다는 파파고 번역에서 좀 더 이렇게 다양한 데이터를 확보해서 기계 번역을 학습시키고 이렇게 다양한 그 결과물을 내놓고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결과물을 보면은 반 이상은 이렇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웹툰 의성어 의태어 중에서도 특히 까다로운 게 다의적 의성어 의태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죠. 이 그림에서 보면은 벌컥이라는 그 의성어 의태어인데, 벌컥이라는 게 문을 이렇게 활짝 열 때, 벌컥 열 때도 사용이 되지만 이게 무언가 음료를 들이켤 때도 벌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의적으로 사용되는 의태어 같은 경우에는 기계 번역은 그냥 원래 최초에 학습된 그 하나밖에는 결과물을 내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벌컥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인간 번역가는 보고 이제 슬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파파고에서는 이거를 그냥 드링킹이라고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드링킹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혀 그림과는 맞지 않는, 그러니까 벌컥이라는 그 텍스트적인 의미에는 맞을지 모르겠지만 그림과는 맞지 않는 그런 번역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의적 의성어 의태어를 번역할 때 특히 어려운 면이 있고, 그렇다면은 장면을 고려해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텍스트와 그림을 동시에 고려해서 번역하는 멀티모달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해서 MMT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 MMT에 대한 연구와 연구 개발이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MMT, 그 멀티모달 머신 트랜슬레이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지 정보를 보조 정보로 활용해서 번역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텍스트 외에 어떤 이미지 정보가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면 이제 번역기의 성능이 좀 더 향상이 되고 결과가 좋아질 거다라고 이런 가정하에 이제 연구를 진행한 것이죠. 지금 연구가 사실 멀티모달 머신 트랜슬레이션 MMT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최초의 연구는 2015년에 시작이 되었고 2016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Shared Task라고 해서 이렇게 Shared Task라는 이름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최근에 2019년에 세 번째 Shared Task 연구가 진행이 되었고 이제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뭔가 연구 보고서를 보면 사실 공학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 것들은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아직 뭔가 연구 결과가 좀 미미한, 그러니까 뭔가 크게 이렇게 발전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를 고려해서 이제 번역 결과물을 내놓아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MMT 모델이 이 이미지를 제대로 인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언어적인 정보가 많이 제공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언어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제공이 되면은 이미지는 무시해버리고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웹툰 의성어 의태어를 번역할 때 MMT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미지 정보가 기존의 기계 번역 기술에 융합되는 것을 좀 방법을 개선시켜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계 번역기에 이미지 정보를 융합하는 그 방법의 개선에 대한 것은 이제 공학 분야에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번역학 분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면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이렇게 원문과 연관된 이미지 그리고 번역문
이렇게 그 3중 데이터를 구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보통 코퍼스를 구축할 때 원문과 번역문만 구축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중간에 이제 원문과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 넣어주는 그 3중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웹툰 의성어 의태어와 관련해서도 이 3중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우리 번역학 분야 쪽에서 좀 더 신경을 뭔가 연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쓱이라는 의태어가 있잖아요. 뭔가 몸을 돌릴 때도 쓱이 사용이 되고 무언가를 잡아서 꺼낼 때도 쓱이 사용이 됩니다. 쓱 하고 몸을 돌릴 때 turn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항상 그 몸을 돌리는 선 이미지, 동그랗게 돌아가는 회전되는 이미지가 같이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은 이 쓱과 이렇게 뭔가 돌아가는 선 이미지와 turn, 이것을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구축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쓱을 뭔가 이렇게 딱 잡아서 꺼낼 때 clutch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기 위해서는 쓱과 뭔가 손으로 잡는 그 손의 이미지, 그리고 clutch, 이렇게 세 가지를 하나의 데이터 세트로 구축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3중 데이터를 계속 구축을 해나가다 보면, 특히 이 다의적인 의성어 의태어와 관련해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다 보면 좀 더 그 의성어 의태어의 뭔가 번역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웹툰 의성어 의태어를 이렇게 번역을 할 때 기계 번역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인간이 이 의성어 의태어의 의미를 해석해내고 관련된 이미지를 추출해서 데이터를 구축하는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계 번역이 그 MMT 모델이 학습을 하고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 MMT 연구는 사실 정말 지금 막 시작된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아직 뭔가 큰 성과를 내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들을 좀 살펴보면 이렇게 장기적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협업을 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뭔가 새로운 분야 연구를 진행을 할 때 이렇게 혼자서 진행하기는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학계 내에서의 협업뿐만이 아니라 다학제 간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렇게 새로운 이런 뭐 MMT 분야라든지 이런 새로운 분야를 개발할 때는 다학제 간 연구가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그럼 제 연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승혜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웹툰 번역에 대해서 말씀을 청해 들었습니다. 이 조금 뒤에 토론 시간에서는 이상적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다고 하셨지만, 현실적인 제약이 있겠지만, 이상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향후 협업을 하게 되면 연구는 어떠한 모습을 갖추게 되면 말씀하신 그 3중 코퍼스를 잘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현실적인 제약은 뒤로 하고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그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우리 최근에 학술 대회라든가 회의들이 화상 비대면 방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 보면 이제 통역 기능이 있는데 통역 채널 안에 인간 통역사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자막으로 인식이 돼서 통역이 제공되는 경우도 왕왕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기했는데, 이러한 자동 음성 인식, 자막 번역, 그리고 그러한 실험과 관련해서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의 이주리 교수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대학원의 이주리입니다. 저는 오늘 AI 음성인식 활용과 통역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목차는 보시는 바와 같고요. 먼저 자동음성 인식 발전의 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음성인식, 이제 Automatic Speech Recognition에서 ASR로 줄여서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자연어 처리 시스템에서 문자 대신 음성으로 입력이 가능한 인식 기술, 스피치 투 텍스트로 음성 언어로 발화한 음성을 자동 인식하는 기술이 있고, 또 반대로 텍스트 투 스피치, 문자 텍스트를 음성 합성해서 읽어주는 기능이 있겠고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또 많은 발전 기대가 되고 있는 분야가 이제 자동 통역인데, 이거는 이제 스피치 투 텍스트하고 텍스트 투 스피치 사이에 기계 번역을 넣어서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음성 인식, 스피치 투 텍스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음성 인식의 이제 시작은 1920년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완구 레이디오 렉스라고 하는 게 팔렸었는데요.
이 렉스라는 강아지는 그 강아지 집에 있다가 렉스라고 부르면은 500Hz의 그 모음 음향 에너지에 반응을 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센서가 있거든요. 거기에 반응을 해서 강아지가 이렇게 톡 튀어나와주는 그런 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1952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쭉 세대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세대, 2세대, 3세대 고립 단어에서 점점 이제 문장 단위로 인식하고 하는 이 과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5세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실시간 속기로 고객 감정 파악하는 콜센터 등에 도입돼서 인공지능과의 교집합 분야에서 적극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이렇게 음성인식의 발전에 따라서 2017년 이후부터 뉴스에서 여러 업체에서 음성인식의 정확도를 95%에서 뭐 98%까지 달성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8년 이후로는 음성인식을 통역에 도입해보는 연구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고 제가 찾아본 바로는 1년에 한두 개씩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그 2016년에 페이하커가 음성인식의 정확도가 이제 앞으로 높아질 거고 높아져서 용어 추출 이런 게 된다면 스피치 투 텍스트는 통역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오티스 카발로는 이제 컴퓨터 보조 통역 도구하고 자동음성 인식의 통역 보조 고찰을 통해서 자동음성 인식 기능에 초점을 맞춰서 향후 음성인식은 지속적인 발전으로 통역 보조 도구의 향상에 중요한 변화를 일으킬 것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2018년부터 구체적인 연구 성과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했는데요. 리와 왕 2018에 보면은 음성인식 앱을 활용을 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생들이 아무래도 처음에 통역에 접근하기가 조금 두렵기도 하고 잘 안 되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좀 익숙하게 하면 어떨까라고 해서 동시통역 실험을 했었고 스튜어트 웨이 2018은 통역사의 능력에 따라서 이 음성인식도 보조 수준이 좀 달라져야 된다. 이게 실현이 되기는 굉장히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어려움을 겪을 때만 음성인식에 도움을 받는 시스템 필요하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2019년에 왕과 왕의 그 연구를 보면은 음성인식 기계 번역을 여기서는 이제 자동 통역이었는데요. 자동 통역이 음성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음성으로 주어지기 전 단계의 텍스트를 순차 통역에 적용을 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역시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의 목적도 역시 학생들이 처음 접근하기 힘드니까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는 그 단계에 좋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여기 보이면 이제 그 실제로 제공했던 그 연구 논문에 있는 그 화면을 캡처를 해왔는데요. 음성 인식이 이제 쫙 돼 있는 것을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아무래도 전체 다 예비 실험을 통해서 다 보여줬더니 좀 힘들어하더라 해갖고 숫자와 고유 명사 이런 것들만 하이라이트를 해서 보여주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최근에 2021년에 데프랑크하고 판티에놀리의 그 실험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 학자들이 실제로 개발을 한 연구 툴입니다. 아까 그 장혜리 교수님의 그 화면에서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제 숫자만 추출하는 음성 인식 전체가 나오면서 그 안에서 숫자만 하이라이트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을 모니터로 제공을 해서 동시통역 이제 실험을 했었고 이러한 실험들이 그래도 제공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조금 더 통역의 품질이 괜찮더라라는 이제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례들이 중국이나 유럽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연구 결과만 쭉 봐왔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한번 시도해보면 어떨까 국내에서도 해서 연구를 좀 시작을 하게 됐고 일단 어떤 게 지금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지 기존 유럽이나 중국의 연구 툴은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는 그런 음성인식 툴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상황을 좀 알아본 결과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만큼 알아봐서 정리를 해본 결과 일단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었는데 원격 화상회의하고 PC 활용, 모바일 활용 일단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었고 원격 화상회의 같은 경우도 아까 그 남원춘 교수님께서도 이제 원격 회의 활성화되면서 자막이 막 보이는 게 있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발표자의 음성 인식을 해주는 게 있고 어떤 플랫폼은 통역에 특화된 플랫폼이어서 통역사의 음성을 음성 인식해 주는 게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아예 자동 번역이 돼서 자막이 나오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PC 활용 같은 경우는 텍스트형, 또 자막형, 타임라인형, 아니면은 자동 번역 제공하는 거, 또 아까와 같은 숫자 음성 인식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모바일 활용 음성 인식은 단일어만 음성 인식 하는 거, 또 두 언어를 할 수 있는 거, 녹음과 동시에 진행되는 음성 인식, 실시간 발화 이렇게 이제 크게는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를 화면을 조금 보시면은 원격 회의 플랫폼의 사례에서 이처럼 이제 발화자의 발화가 음성 인식으로 자막으로 나오고, 옆에는 타임라인으로 또 대화창에서는 또 따로 이렇게 음성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한국어는 여기 이러한 것은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통역사의 통역을 자막으로 처리해줘서 거기 이제 취지는 장애가 있는 분들도 이 통역을 들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라고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그 요즘에 이제 그 원격 화상 회의 보면 대화 창이 있죠. 거기서 이제 입력을 하면은 바로바로 설정한 언어로 그 번역이 돼서 나오는 거.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네이버에서 지금 개발 중인 자동 번역 자막을 내보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PC에서는 이제 우리가 많이 구할 수 있는 그런 구글 문서라든지 MS 워드, MS 또 에저라고 하는 그런 API 프로그램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자동 음성 인식을 쓸 수 있는데요. 그 자동 음성 인식을 그냥 써볼까가 아니라 하나하나 다 보면은 조금씩 특징이 다릅니다. 이 음성 인식이 되고 있는 그 과정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구글 문서 같은 경우 저렇게 음성 인식이 되는 과정은 점점점으로 되어 있다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텍스트가 주어지고, MS 워드는 그 부분이 흐리게 돼 있다가 진해지고, MS 같은 경우는 다른 거는 구두점이 없어서 좀 읽기가 힘든데 이제 구두점을 찍어 준다든지 이런 특성들이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속 자막이 흘러 나옵니다. 그래서 회색으로 위에 흘러 나오다가 발화자가 좀 포즈가 들어갈 때 지금까지 나왔던 게 한꺼번에 밑으로 쫙 나오고 이런 스타일이라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예 웹 캡셔너 같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음성인식 원격 회의 같은 데서 통역사가 개인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고요. 또 PPT 같은 데서도 요즘은 자막으로 이렇게 바로 음성 인식을 해주거나, 노타나 오터 같은 데서 타임라인으로 또 저렇게 음성 인식을 바로 제공해 주거나 할 수가 있고, 또 구글 번역, 우리 많이 쓰는 구글 번역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음성 인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을 음성 인식 기능을 켜놓고 번역을 시키면은 이제 왼쪽에서는 음성 인식을 하고 있고, 오른쪽은 실시간으로 번역을 해주고 있고, 또 밑에 MS 애저에서도 역시 자동 번역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지금까지 거는 범용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거고, 이제 아까 그 판티오넬리 그 연구진들이 연구한 거에서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추출해주는 이제 기능이 있습니다. 왼쪽은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활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오른쪽은 이제 일단 예시만 좀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같은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텍스트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중간에 보면은 두 언어 음성 인식 미리 설정해 놓고 양방향 통역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역사가 바로바로 변환을 시켜주고, 또 오른쪽은 대화형 앱 같은 이런 스타일, 그리고 녹음과 음성 인식이 동시에 되는 스타일,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게 이제 다 모아진 거를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캡처를 해봤는데요. 위에는 번역이 나오고, 위에는 음성인식 나오고, 밑에는 번역이 나오고, 또 오른쪽에는 타임라인식으로 쭉 또 자막이 올라가는 형태로 나오고, 이런 게 다 합쳐진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통역 이제 보조 툴을 왜 이렇게 사용을 하냐면은 지일의 통역 모델을 이제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면은 동시 통역과 순자 통역을 할 때 이러한 노력들이 많이 들어가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처리 용량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동료들이 좀 옆에서 숫자를 써준다든지 있는 대로 참고 자료로 활용해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발달된 음성인식 기술이 들어간다면 과연 얼마나 통역사에게 도움을 줄까라는 질문에서 모든 연구자들이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간단한 뭐 좀 실험을 해봤는데요. 작년에 8월에 이제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모집을 해서 32명에게 이제 순차 통역과 동시 통역, 아까 보여드린 여러 가지 툴 중에서 몇 가지를 뽑아갖고 좀 순차 통역도 시켜보고 동시 통역도 시켜봤습니다. 사전에 이제 조사해봤더니 사용하는
음성인식 툴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이 대부분이었고,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걸 통역에 활용하는 게 아니라 통역 결과물을 전수하거나 원문을 이제 자료로 만들기 위해서 전수하거나 하는데 쓰고 있었습니다. 순차 통역이 음성인식에 그래서 도움이 됐는지 실험 후에 물어본 결과를 보여드리면은 이제 이렇게 5가지로 실험을 했는데 5가지를 크게 2가지로 나누면 실시간으로 변환되는 기능, 그리고 발화 후에 한꺼번에 변환되는 기능, 이제 이렇게 좀 달랐거든요.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변환되는 기능이 조금 더 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이 만족도가 이제 높았다는 건 제가 아까 거기서는 크게 좋았냐 나빴냐 이렇게만 했는데 좋다를 좀 세분화시켜서 사실은 물어봤었거든요. 구글 문서만 예로 든다면은 좋았다 중에서도 아주 좋은 건 아니고 조금 좋았다 이렇게 대답한 학생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열이나 고유명사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았지만 역시 단락 구분이 안 되어서 막상 보려고 하니까 필요한 부분을 바로 찾기가 힘들었던 거죠. 동시통역 같은 경우는 순차 통역보다는 도움됐다는 게 이제 조금이 아니라 보통 쪽이 더 많아서 조금 더 좋았던 걸로 나타났고, 기계 번역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이제 변환이 되다 보니까 번역이 계속 바뀌어요. 예, 음성 인식이 되는 거를 보면서 번역을 하다 보니까 구글도, 그래서 도움이 정말 안 됐다는 압도적인 좀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 음성 인식된 텍스트를 보는 과정에서 연사의 음성에 집중하지 않게 된다는 의견이 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청각과 시각이 같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각이 청각을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지나간 부분을 확인하는 데에는 도움이 됐지만 텍스트화의 지연으로 오히려 발화를 놓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우왕좌왕하고 많이 당황을 했지만 이렇게 활용을 해본 결과 교육이 필요하고 훈련에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음성 인식이 있어도 노트 테이킹은 역시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것도 좀 절실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전망을 물어봤는데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봤고, 그리고 통역 현장에서도 활용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활용되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시는 거에서 이점을 먼저 보면 일단 긴장감을 덜어주기 때문이죠. 내가 놓친 부분, 놓칠까봐 항상 긴장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일단 뭐 잘 되든 안 되든 음성인식이라고 하는 툴이 옆에 있어주니까 긴장감이 덜해서 좀 더 그 집중을 할 수가 있고 편하게 통역을 할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단점으로서는 역시 아까와 같이 중간에 찾기가 어렵고 집중력이 분산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막상 해봤을 때 그렇게 음성인식이 옆에 도와주고 있는데도 왜 누락이나 오역이 발생하는지 물어봤을 때 아예 안 보고 노트 테이킹만 의존한 경우가 있었고, 필요한 부분 빨리 못 찾고 음성인식을 봤더니 원문하고 달랐다. 그리고 음성인식 찾았는데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대응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무용지물이 된 경우, 또 노트 테이킹과 음성인식을 번갈아 보니까 집중력이 떨어진 거, 이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실험 소감인데요.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서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면이 있었는데 전체적인 소감은 굉장히 좀 놀라웠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발전했는지 몰랐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음성 인식이 잘 되고 있었고 앞으로 이거를 이제 거부하기보다는 활용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이제 90% 이상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사하는 점은 아무래도 이제 주의 분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리고 음성인식 지원과 부정확함, 특히 이거는 원래는 오프라인 실험을 계획했던 건데 코로나가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음성인식 자체가 지연이 있는데 온라인 때문에 또 지연이 발생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불만족스러운 면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 통역 품질의 지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학생들이 생각하기에 통역이란 것은 텍스트나 듣기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통역 연사의 얼굴도 보면서 입모양도 보고 제스처도 보면서 하는 게 좋은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주는데 그런 거를 안 보게 되기 때문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았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걸 사용하면은 너무 의존하게 돼서 노트 테이킹과 듣기 능력이 약화되면 어떨까 하는 우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응화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게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없으면은 이런 게 도와줘도 역시 무용지물이구나 하는 것을 학생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논의할 점을 생각을 한다면 음성인식이 제공된 통역,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문장구역, 또 텍스트를 보면서 하는 동시통역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뭐가 다른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음성인식이 있으면 통역에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그렇지만 의외로 이게 인지부화로 다가오더라. 이 문제를 또 어떻게 앞으로 연구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동시 통역하고 순차 통역이
음성 인식을 활용하는 UI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다릅니다. 동시 통역에 최적화된 UI가 있고 순차 통역에 최적화된 UI가 있더라는 거죠. 요거에 대해서도 앞으로 연구할 만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자동 번역이 이제 요즘 서비스처럼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 자동 번역 제가 시험 삼아서 많이 활용을 좀 시험도 해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2주일 만에 외출하고 왔습니다. 이 의미는 2주일 동안 외출을 못 하다가 2주일 만에 겨우 뭐 코로나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외출 한번 해봤다 이런 뜻인데 막상 번역된 걸 보면 안녕하세요 저는 2주일 동안 외출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 전에 제가 해본 결과물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서비스처럼 제공이 되고 있는데 기계 번역 같은 경우는 포스트 에디팅이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품질을 생산할 수 있지만 자동 번역으로 이렇게 쭉 계속 그냥 제공만 해주는 거는 아무도 그 이후에 검증 작업 없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그 자막을 내보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의 연계, 여러 가지 음성 인식도 들어오고 기계 번역도 들어오고 자동 통역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이 통역사들이 선별적으로 적응도 하고 또 선택적으로 사용도 하고 이런 것을 앞으로 계속 고안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주리에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그 발표하시는 것의 본질은 아니었고 약간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장 그 와닿았던 부분 중에 하나라고 느꼈던 게 사실 이제 자동 통역, 기계 번역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번역을 쉽게 다가갈 수 없던 분들 혹은 누군가 이야기하는데 발표 내용을 뭐 내가 좀 눈이 불편하든가 잘 안 들린다든가 하는 분들이 예전보다 훨씬 쉽게 다가가서 실시간으로 통역과 번역을 접할 수 있어서 소통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서 엉뚱하게 제가 약간 뭉클했어요. 예, 그 이주리에 교수님 발표 잘 들었고 이때까지 세 분의 발표는 현재의 얼마나 기계 통역과 번역이 발달했느냐, 어디 분야별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느냐라는 지점이었다면 이제는 조금 연령대를 낮춰서 우리 어린 학부생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계 번역과 포스트 에디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교육을 희망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한국외대 영어대학 ERCC학과의 이상빈 교수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상빈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약 15분간에 걸쳐서 말씀드릴 사항은요. 보시는 바와 같이 5가지 내용입니다. 한번 눈으로 살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기계번역 사용 실태를 보여주는 2개의 설문조사 결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2017년과 2021년에 발표된 연구 결과의 일부인데요. 먼저 첫 번째, 충청도 A대학에서 교양영어 수업을 듣는 학생 1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고 또 인터뷰를 해본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노란색 부분에 조금 초점을 맞춰서 들어보시면 인터뷰에서 학생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때부터 사용을 했다. 기계 번역을. 그리고 과제, 뭐 영작 같은 거 할 때 이미 어려서부터 대학 입학 전부터 기계 번역을 활용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의 D대학 상황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는 외국인 학생이에요. 네, 이제 한국으로 유학을 온 외국인 학생인데 26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학습자들은 기계 번역을 이미 한국어 학습에 빈번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결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학습자들은 기계 번역 활용을 해서 한국어 교육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가지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내국인 학생들이고 다른 하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즉 언어상, 뭐 언어 방향 이런 거
관계없이 일상생활에서 대학 교육 내에서 기계번역 사용,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료로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글이라든가 파파고 같은 온라인 기계번역기는 이미 교육 차원에서 많이 알게 모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학부에서도 기계번역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다 보니까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도 기계번역 전문 수업이 얼마 전에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관련 학부에서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2011년에서 2020년 초에 발행된 그 인문학 분야, 인문 분야입니다. 인문학 분야에서 발행된 기계번역 관련 논문을 제가 한 121편 찾아서 분석을 해왔더니 그 가운데 4분의 1 가량이 교육 관련 논문이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주제가 연구 논문에서 많이 다루어지긴 했는데 4분의 1 가량이 교육이라는 것은 그만큼 학계에서도 대학 교육에서 기계번역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영어 통번역 관련 학과의 경우에는요. 기계번역이 아직까지는 교육과정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에서도 전문 교과목은 지금 한 과목 개설이 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2, 3년 사이에 그 학부 교육의 어떤 동향이라던가 흐름을 좀 확인을 해보면 조금씩 학부 교육에서 기계번역과 관련된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별도의 과목을 개설하지 않아도 기존 과목에서 기계번역을 접목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을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영어 관련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데 외대 같은 경우에서는 뭐 기타 외국어, 뭐 영어 이외의 외국어에서도 기계번역이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강의 계획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번역학회 등 관련 학회에서 기계번역과 관련된 산학협력이 최근 활성화되고 있어서 대학 통번역 교육에 업계의 진출이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소속되어 있는 EICC 학과의 과목을 제가 아래에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해서 이미지를 떠왔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하단에서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2021학년도 2학기 컴퓨터 보조 번역 수업, 컴퓨터 에이디드 트랜슬레이션의 강의 계획서의 일부인데요. 작아서 잘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반적인 느낌이 내렸습니다. 그 학기 초반에는 기계번역, 컴퓨터 보조 번역과 관련된 이론을 간략하게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고 그 이론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점점 실습형으로 나아가는 건데 실습을 할 때도 뭐 단일 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 1학기 때와 2학기 때 사용하는 기계번역 프로그램이 다르고 한 학기 내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초반에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성격이라던가 텍스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 이런 것들이 기계번역 품질에 영향을 많이 주다 보니까 텍스트 유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강의 계획서에 섬세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최근에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제가 그 연구를 했던 자료에서 하나 가져온 건데 위를 보시면은 그 영어로 첫 번째 줄에 develop a tolerance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이랑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보시는 apply cream, 자 이제 크림을 바르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학생들이 포스트 에디팅을 했을 때 기계번역 결과물을 그대로 고치지 않고 남겨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성을 개발한다라고 그냥 두고 있고요. 내성이 생긴다라는 개념으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스테로이드 크림을 바르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어플라이의 1차적인 뜻인 적용하다, 즉 기계번역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오류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만 보고 학생들한테 고쳐보라고 하면 이런 실수를 하지는 않는데 포스트 에디팅이라는 것이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단기간에 다량의 문서를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들이 제법 발견되는 겁니다. 내국인 학생뿐만이 아니라 외국인 학생들의 경우에도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도 기계번역 포스트 에디팅이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하단에서 1번이 2번으로 교정되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요. 2번, 즉 포스트 에디팅한 결과물이 훨씬 더 품질이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시면 다른 사람이라고 기계가 번역한 것을 타인으로 이제 바꾸고 있죠. 그 다음에 남은 인생은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약간 구어적인 표현을 적절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포스트 에디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울 때 기계 번역을 활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계 번역의 결과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에디팅을 함으로써 훨씬 더 우수한 번역 결과물을 생성해 낸다는 것을 예시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 번역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이 궁금해서 제가 조사를 했었는데요. 기계 번역을 활용을 해서 실제 돈을 받고 번역을 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 학과 학생들도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고 외부에서 일을 받아서 구글 번역기를 기반으로 포스트 에디팅을 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질적 분석 연구를 한 결과, 최종 결과물을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노란색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기계 번역 포스트 에디팅이 생각보다 어렵고 막상 해보니까 한국어 실력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영한 번역 포스트 에디팅이었는데 내가 모국어인 한국어를 이렇게 어려워하는구나. 특히 교정하는 과정에서 우리말을 교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포스트 에디팅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 번역이 별로인 것 같다가 막상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품질이 나쁘지는 않구나 이런 점을 깨달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번역을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기계 번역 같이 가야 되는 대상이구나. 인간 번역사에게 도움을 줄 수 있구나. 잘만 사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5번째를 보시면은 참가자들이 포스트 에디팅 역량, 능력, 그리고 번역 능력 이 두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 번역 실력이 있어야 결국은 포스트 에디팅도 잘할 수 있구나.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발전 방향에 관한 질문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앞으로 학부 기계 번역과 관련된 학부의 번역 교육과 관련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봐야 할, 장기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문제들이 뭘까라고 보시면요. 새로운 교과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될까? 그렇다면은 어떤 형태의 어느 정도의 교과목을 투입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내에서 기계 번역의 특정 부분을 어느 정도 가르칠 것인가? 이런 논의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수자의 입장에서 업계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학부 교육에서 강사로 교수자의 입장에서 활용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번역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포스트 에디팅을 가르치게 한다면 교수자 교육은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이런 논의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습자의 니즈에 대한 필요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아직 우리가 하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계 발전에 의해서 약간은 떠밀리다시피 지금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사람들이 약간 열광하듯이 지금 이 분야를 파고 있는데 사실 진단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글쎄요,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판단하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생각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요즘 재정적인 압박이 큰데 기계 번역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뭐 강의실부터 시작해서 컴퓨터, 그 다음에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다 유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할 때 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데 학교에서 시설이나 제도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지원을 해줄 수 있으며 어떠한 지원을 요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학협력,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기계 번역을 활용하는 업종에 진출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당연히 가르쳐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산학협력 모델이 이미 대학 내에서 어느 정도 큰 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마지막 이항 교수의 논문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한번 쭉 보시면요. 인간 번역과 기계 번역을 대결 구도로 바라보는 태도에서 우리가 벗어날 필요가 있고 번역 테크놀로지와 인간 번역이 만나는 인터페이스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바는 노란색 부분입니다. 번역의 다양한 면모와 속성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공간으로서 번역 교육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면 앞으로 우리가 번역 교육에 있어서 기계 번역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이 작은 글 속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조금 뒤에는 우리 아까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발전 방향에 관한 질문을 보면 교과 과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학생들한테 그 포스트 에디팅을 교육해야 되는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그림이 있다면 그런 의견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도 이제 이항 선생님의 같은 논문일 것 같은데요. 문구 중에서 번역 테크놀로지를 이해하는 것은 번역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작업이다 라는 문구를 또 좀 가까이 다가와서 함께 가져왔습니다. 이어서는 기계 자동 통역과 번역이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도 있겠죠.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한영과의 한승희 교수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품질의 기계 번역 합숙용 병렬 말뭉치를 전략적으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계 번역의 고도화 수요에 따라서 데이터 세트를 다양하게 구성하고 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과 융합기술이 고도화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 특징을 요약해 볼 수 있겠는데요. 글로벌 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다양화되면서 이렇게 디지털과 콘텐츠를 양축으로 해서 한국의 언어문화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한국어 중심의 기계번역 고도화 사업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계번역 고도화 사업은 당면 과제가 있습니다. 한류 콘텐츠의 확산이나 한국어 교육, 또 사회적 약자의 지원, 중소기업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기계번역 고도화 수요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어를 포함해서 한국어를 출발언어로 했을 때 쌍으로 이어져야지 되는 여러 가지 그 신남방, 신북방 언어들이 역시 한국어와 마찬가지로 저자원 언어, 희소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몇 가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저자원 병렬 말뭉치는 그 구축 사례 자체가 매우 희소합니다. 우선 국내에서는 한국어를 중심으로 해서 신남방, 신북방 언어의 병렬 말뭉치 구축이 거의 전무하다고 보아도 타당하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이제 메이저 언어, 그러니까는 주요 언어라고 알고 있는 프랑스어나 스페인어, 독일어 등과도 쌍을 이루고 있는 한국어 병렬 말뭉치의 경우도 상당히 희소한 사례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자원 언어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축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계 학습을 시킬 때 일반적으로는 사용자의 데이터를 웹 크롤링을 해서 기계 학습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자원 언어 쌍에 대해서 데이터 증강 기법을 통해서 유사 데이터를 생성해내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 데이터라는 것은 기계가 인위적으로 만든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습을 시켰을 때 기계 학습의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습니다. 또 이런 연구 결과들이 뭐 예를 들어 페이스북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런 그 데이터 세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품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계 학습을 위한 원천 데이터의 경우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 사용 가능한 수치가 50% 미만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언어 전문가들의 정제와 가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번역 산업의 사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신남방, 신북방 언어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한국어에서 출발을 해서 이런 아시아 언어로 번역을 했을 때 품질이 어떤지 좀 살펴봤었는데요. 생각보다 품질이 많이 나빴습니다. 좋지 않았던데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유는 애초에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데이터 자체가 희소했기 때문이고 지금 현재 NMT의 경우는 주로 영어를 중간 언어로 해서 재번역되는 그러니까 중역되는 형태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원문의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는 특수외국어 병렬 말뭉치 구축의 관행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지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한국어 이해가 부족한 국내 원어민을 활용을 하거나 아니면 일반 사용자의 번역을 웹 크롤링하거나 아니면 검증되지 않은 현지 원어민에게 원문을 영어로 1차 번역을 해서 번역된 결과물을 현지 원어민에게 전달을 해서 2차로 중역을 하게 하는 그러니까 재번역을 하게 하는 식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제가 국내 현지화 기업들의 이제 경영진들 인터뷰를 통해서 파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데이터에서 드러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AI 허브에 공개가 되어 있는 한국어, 중국어 샘플 데이터 중에서 실제로 시장에서 국내 다문화 가정에 원어민 여성들을 다수 활용했다고 알려져 있는 병렬 말뭉치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봤던 결과 의미 오류율이 무려 63%에 달했고 특히 전체적으로 그 데이터 형태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 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기호를 일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제거되지 않은 다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2차 가공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용자 번역을 웹크롤링해서 기계학습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네이버의 해당 데이터를 저희가 수집을 해서 또 이 또한 같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오류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의미 오류율이 약 68%에 달했고요. 크롤링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에 언어 전문가의 가이드에 따라서 반드시 정제 검증 공정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사례, 즉 페이스북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검증되지 않은 현지 원어민에 대한 이런 구인 관행 절차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비전문가 중심의 크라우드 워커 시스템을 활용을 하게 되면 번역 능력 검증이 미흡해서 품질 자체에 타격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계 번역을 활용해서 영어로 1차 중역한 결과물을 2차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 결과물을 생성을 했을 경우에 원문의 정보가 손실돼서 명확한 의미 전달이나 문화적인 표현 요소들이 누락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계 번역의 어떤 그 목적 데이터, 학습용 목적 데이터를 우리가 구축을 할 때는 전문 감수 평가 교육과 정립된 포스트 에디팅 지침의 어떤 중요성을 정확히 알고 있는 전문가를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기계 번역의 품질은 기계적인 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루 스코어를 통해서 높게 평가를 받고 있는 기계 번역들도 사실상 인간 번역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실제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그 평가 결과와 불일치하는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반영해서 네이버에서는 번역 지침을 수정한 바가 있는데요. 수정된 지침을 살펴보면 문장 성분은 최대한 유지를 하고 임의로 문장을 나누거나 병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제 번역사의 개입을 최소화하라고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최대한 충실하게 번역하되 단어 대 단어의 축자적인 번역이 아니라 목표 언어에서도 자연스러운 표현일 것을 요구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사실 번역학 용어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자면 최대한 직역하되 어색한 직역은 하지 말아라 라는 매우 까다로운 지침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인공신경망 기계 번역이 등장한 이후에 지난 수년 동안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 인공지능의 발달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기술 고도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현재에는 콘텐츠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다양한 언어상 간의 자연스러운 대화형 데이터의 생성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계의 학습이 고도화되면서 오히려 인간 번역의 중요성 이 강조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나아가 기계 번역의 품질을 좌우하는 학습 데이터를 정제하고 검증하는 기준을 전문가들이 정립해 줄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할 것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번역 전공자 내에서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셨던 통번역 대학원이나 아니면 학부의 관련 전공과에서 데이터 산업을 이해하고 목적 데이터의 속성을 파악해서 데이터를 처리하고 가공하고 정제하고 검증하는 전체 단계를 설계하고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클라이언트의 그 고객의 목적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는 세부 그 모듈들을 아주 섬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미 화면에 나와 있듯이 ISO 국제 표준에서는 전문 포스트 에디터와 번역 감수자에 대한 조건과 또 관련된 필수 교과 과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면적 검증 절차와 전문적인 평가 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고품질의 기계학습용 번역 말뭉치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나아가서 영어 중심의 시장에서 탈피해서 한국의 컨텐츠 확산과 원격 한국어 교육을 위한 원활한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5분의 교수님들 말씀을 들었고요. 저기 준비하시고 발표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제 그 자동 통번역이라고 뭐 테크놀로지 발달과 관련해서 생각을 보면 한 10년 전에 장하준 교수의 책에 그런 연구 통계가 나와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통번역사들은 아니고 그냥 일반 사무직 종사자들인데 그때의 기준으로 최근 5년 동안 자신의 업무량이 한 2배 정도 늘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는 게 아니라 본인의 업무가 는 거죠. 왜냐? 할 수 있으니까. 왜 감당하느냐? 테크놀로지 덕분인 거죠. 덕분인지 아니면 탓인지 사람들 이야기가 이제 다르겠죠. 예전에 이제 번역사들은 타이핑을 못 했다고 해요. 이제 90년대 전까지는 그냥 음성으로 이렇게 녹음하면 타이피스트가 있었고요. 그러다가 PC가 하면서 워드 프로세서이고 편집도 해야 됐고, 지금은 cat 툴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MT랑 같이 연동하고 안 되는 부분을 자기가 뭐 HT라고 부르더라고요. 사람이 번역하는. 그래서 해야 될 일이 점점 늘은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모신 교수님들 모두가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우리 현재의 교육 현장에서 현재의 발달한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수님들께 자신이 있는 현장에서 그 학과에서 앞으로 이러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AI 음성 인식이든 자동 통번역이든 그것을 교육에 어떻게 접목을 해야 되겠다라고 교원 선생님들끼리 논의하신 바가 있는지, 없다면 이상적으로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점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같은 학교에 계시는 장혜리 교수님과 이주리 교수님께 먼저 의견을 청해 듣고 싶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에서는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으신지 싶습니다.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 음성인식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다른 수업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뭐 관여하지는 않고 그냥 저 스스로가 학생들 수업 시간에 뭐 얼마나 음성인식 기능을 어떤 걸 사용하고 있니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또 음성인식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통역 수업 시간에 좀 활용도 해보고요. 왜냐면은 이제 음성인식을 보면서 통역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음성인식을 제가 켜놓고 학생이 통역한 다음에 제가 뭐 이렇게 크리틱 같은 거를 할 때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학생이 지금 통역하는 데서 어디가 빠지고 누락됐는지가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죠. 제가 표시하면서 봐도. 그럴 때 음성인식을 이제 켜놓고 하면은 학생의 것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 뭐 클로바 노트 같은 거로 활용을 하면은 학생의 녹음을 그 자리에서 녹음해서 다시 한번 네가 한 거 네가 들어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최근에는 과제물로 통역을 시키고 클로바 노트로 각자 녹음을 해서 저한테 클라우드 기능으로 제출을 하라고 했거든요. 예, 그렇게 하니까 옛날에는 자기 통역을 자기가 전사도 하고 전사한 것을 또 크리틱 쪽 메모 달고 뭐 이 작업이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미 전사는 돼 있는 상태에다가 옆에 메모만 간단하게 달아서 저한테 녹음과 함께 그것도 용량 차지하지 않게 클라우드로 보내주고 하니까 바로바로 이제 돼서 최근에 이제 그거는 시켜본 과제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일단은 통역 자체에 활용하기보다는 통역을 그 음성 인식을 통역 수업 자체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쪽으로 지금은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실험에서도 나왔듯이 음성 인식 기능이 있으니까 수업 시간에 노트 테이킹 할 필요 없어, 음성 인식 써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들도 직접 해보니까 내가 혹시 또 이게 노트 테이킹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시 통역할 때에 연사의 음성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이제 빠져버릴까 봐 우려하는 점도 있고, 또 만약에 하더라도 몇 학기에 이거를 하는 게 좋은지까지는 검증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속 연구를 하면서 나중에 좀 파악을 좀 해보려고 하고, 일단은 통역 결과물에 좀 활용하는 식으로 지금은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장혜루 교수님께 혹시 네, 지금 이제 뭐 아직 연구가 시작된 건 아니지만 다양한 이제 논의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사실은 온라인을 통해서 뭐 플립 러닝을 하든 블렌디드 러닝을 하든 온오프라인이 함께 결합된 형태의 이런 수업 방식, 그리고 혹은 그냥 온라인의 형태로만
또 수업을 진행하는 뭐 다양한 비학위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고, 그렇다라면은 지금까지 있었던 이제 온라인에서의 어떤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다양한 뭐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고, 또 온라인이 갖는 저희가 생각 못했던 다양한 장점, 교육적인 장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통합을 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함께 연계했을 때 어떤 시너지를 함께 창출할 수 있을지,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사실은 통역 수업 같은 경우에는 현장감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물론 뭐 현장에서도 줌을 통해서 통역 많이 하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감이 있긴 한데, 예를 들면은 통역의 어떤 그야말로 현장 어떤 긴장감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실제 뭐 연사와의, 사실은 이게 통역이라는 게 언어만 전환하는 게 아니라 통역사가 사실은 다양한 감각적인 시각, 청각 그런 것들의 어떤 감각적인 인지를 통해서 또 뭐 아이 컨택이 됐든 연사의 아까 뭐 스피치 연사의 뭐 입모양을 보든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어떤 감각적인 인지도 상당히 중요한데,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요즘에 뭐 메타버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툴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현장감 있는 통역 실습의 어떤 그런 장을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오고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학생들에게 이제 통역 수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런 사례들, 다양한 시행착오 이런 것들을 사실은 많이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그리고 통역 세팅도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집에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한번 해봤는데 집에서 혼자서 통역을 하기도 하고, 통역사가요. 그다음에 뭐 별도의 공간에서 통역사 둘만 하기도 하고, 온라인 오프라인이 함께 하이브리드로 결합되기도 하고, 이 세팅이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시행착오와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더 실제적인 사례를 첨부하면서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이랄까요? 그런 것들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대안들이나 대처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장혜리 교수님이 아까 발표 끝나고 말씀하실 때 조금 인상 깊었다고 생각했던 게, 이제 번역 능력을 규명해보자 하면서 이제 스페인에 한 13명, 뭐 멤버는 계속 바뀌는데 학자들끼리 모여서 만든 그룹이 팍테라고 있잖아요. 팍테 그룹이 언어 능력, 비언어 능력, 백과사전적 지식, 그거를 관장하는 그런 전략적 지식 등등 해서 6가지로 번역 능력을 규정했는데, 그 중에 이렇게 자동 통역 툴 같은 경우에는 도구적 지식으로 넣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오히려 이렇게 많은 예전보다 발달된 도구의 도움을 받는 대신에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텔링 능력, 효과적인 전달력이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팍테 그룹의 언어 능력 쪽으로 넣어서 그쪽을 예전보다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것으로 보시는 걸로, 팍테 그룹과 의견이 같은 걸로 이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마승혜 교수님께 아까 이제 여쭤본 거였는데요. 만약에 이상적으로 연구를 해보실 수 있다면 그 코퍼스 구축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 하신 한승희 교수님도 코퍼스 구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기계 번역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데이터 구축이라고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질의 데이터를 구하는 게 쉽지가 않죠.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좋아야 되고, 번역가들이 그거를 또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환경이 주어져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네, 마승혜 교수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먼저 오늘 제가 언급을 했던 그 멀티모달 머신 트랜슬레이션 MMT라는 분야는 지금 잠깐 간략하게 살펴보셨던 것처럼 아직 개발이 완전하게 마무리가 된 분야가 아닙니다. 지금 한창 연구 개발이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많은 시행착오도 겪고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기계 번역이잖아요. 기계 번역인데 뭔가 그 번역 쪽에서의 어떤 인풋이나 어떤 논의보다는 기계 쪽에서의 어떤 개발과 연구가 논의가 거의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번역학 쪽에서 그럼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 것이고, 그리고 또 MMT 연구에서 지금 최근에 연구에서 언급한 것이 지금 두 가지 분야에서 뭔가 좀 보완해야 할 것이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그 기계 번역이지 이미지를 인식하는 방법을 개선하는 것과, 두 번째가 이제 그 삼중 데이터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지금 논의도 아직은 전혀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 shared task라는 그 공동 과제로 연구를 진행을 해온 거를 살펴보면 그 하나의 코퍼스, 그러니까 그 멀티 301K라는 그 데이터 세트를 갖고 그거로만 연구를 진행을 계속 몇 년째 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영어와 뭐 독일어, 뭐 영어와 뭐 프랑스어 몇몇 언어에 국한되어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거를 뭐 중국어나 뭐 일본어 이렇게 점점 그 데이터 세트 구축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어 데이터도 같이 이렇게 좀 참여를 해서 구축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진행을 할 때 뭔가 연구의 깊이를 좀 더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그 팍테그룹 언급하셨던 것처럼 무언가 이렇게 그룹이, 그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뭔가 그룹을 형성해서 그 특정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장기간에 걸쳐서 몇 년 동안 연구를 지속하고 중간 발표를 하고 또 새롭게 고쳐서 연구를 진행해보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장기간의 공동 작업이 진행이 돼야 좀 더 연구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연구의 폭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 그룹 내에서의 어떤 논의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다른 분야, 뭐 공학이라든지 이쪽 분야 사람들과의 협업을 해서 뭔가 연구를 진행을 해야 좀 더 폭이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한승희 교수님께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첨언을 하자면, 그러니까 왜 이제 병력 코퍼스 구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냐면, 베리 올슨이라고 왜 그 몬트레에 있는 미들베리 국제대학원에서 영어, 스페인어 동시 통역을 교육하고 미국 통역사 협회 회장을 역임하셨던 분이 그 RSI, 그 Remote Simul Interpreting에 대해서 그 표준이 생기는 거 있죠. 그러니까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회사들, 관계자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만나고요. 표준을 만들 때 통역사들한테 불리하지 않게 유리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하세요. 그래야 통역사들의 목소리가 현장에 전달이 되고 통역사들의 근무 여건이 계속 어느 정도 여건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역사들, 번역사들이 이렇게 테크놀로지든 여러 가지 환경이 생길 때 피할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해요. 이와 관련해서 앤토니 핌이 최근에 쓴 논문 보니까 이제 데이터 구축, 코퍼스 만들고 이런 거, 그리고 TM 있죠. 번역 메모리 이런 거 만들 때 이게 번역가들 너희들에게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득을 더 보는 쪽은 그 데이터가 생겨서 자신들의 자동 번역이 더 정확해지는 걔네들이다, 그 회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더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네이버 번역 지침, 여기에 이제 번역학계의 관계자들이 좀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고, 또 생각하신다면 병역 코퍼스에서 우리 쪽 목소리를 내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 점을 떠올리게 돼서 여쭙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제 기계 번역의 품질이라던가 아니면은 학습 데이터 구축을 놓고 보았을 때, 그러니까 번역을 기존에는 우리가 번역학에서는 번역으로 보았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 쪽에서는 번역도 하나의 구축되어 있는 학습용 언어 데이터로 보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어 데이터로 보는 시각과 정말 본원적인 의미의, 본질적인 의미의 번역으로 접근하는 시각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 미리 전제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은 기계 번역 산업 쪽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지능 쪽에서 만약에 언어 데이터로서 번역을 접근을 해야 된다면 기본적으로는 기계 번역 품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 공감대를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어떻게 바라볼 건지에 대한 기준과 가이드를 같이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번역학을 연구하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IT 기업들에게
언어적인 혹은 번역학적인 전문 지식을 드리고 또 어떤 지침을 마련하거나 기준을 마련하거나 평가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기술과 언어 분야가 혹은 더 나아가서 인문학 분야가 보다 더 자연스럽게 융합이 되면서 좀 상생의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발표하면서 이 학습 데이터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말씀을 좀 누누이 드렸는데요. 실제 그러니까 세계 시장에서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데이터가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좀 드러나는 데 시간이 더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한류의 어떤 영향 때문인지 또 한국어의 어떤 영향력이 증대되면서 한국어 중심의 기계 번역기 개발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한국어를 출발언어로 하는 희소어를 출발언어로 하는 또 희소어를 도착언어로 하는 이런 부분의 어떤 도메인 데이터가 필요하기도 하고 관련된 모델을 고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해지다 보니 오히려 역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인간 번역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났고요. 그래서 학습용 데이터의 품질이 그러니까 데이터 양이 적더라도 품질이 좋아야 된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번역학계나 전문 통번역사들에게는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고무적인 인식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학습 데이터의 품질을 가늠할 수 있는 그 평가 기준 좀 제대로 된 어떤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런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는데 시간도 많지 않고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은 데이터의 품질보다는 양으로 승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어느 정도 기계가 그러니까 모델이 고도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정말 다양한 도메인에 다양한 텍스트 유형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모델 성능의 고도화가 필요한 것이죠. 그렇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전문 통번역사들이 혹은 연구자들이 IT 기업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 노력을 학계에서 해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지만 저기 놓칠 수는 없습니다. 이상빈 교수님 의견을 청해 듣습니다. 아까 질문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교육에 반영했을 때 교과과정상에 어느 정도 어떤 내용으로 반영했으면 좋는지 청사진을 부탁드립니다. 그 몇 분 전에 우리가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사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네, 학부에서의 통번역 교육은요, 기본적으로 대학원과는 다릅니다. 대학원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그 전공 외국어의 실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는데, 이제 학부생들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통역과 번역을 배우는 것이 통번역 기술을 습득하고 좀 더 훌륭한 통번역사가 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전공 언어 실력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수단이고 도구, 그런 과업의 형태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 이제 통번역학과, 학부의 통번역 관련 학과는 전공어, 제가 소속되어 있는 학과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영어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번역이 있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어느 한쪽을 학습을 하면 다른 쪽이 선순환 과정을 겪으면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 기술이라는 기계번역이라는 요소가 갑자기 여기에 끼어든 겁니다.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좀 복잡한 게 기계의 기술이 끼어들므로써 학생들에게 암묵적으로 던져지는 메시지는 이제 여러분들도 졸업을 하고 나서 현장에 업계에 바로 뛰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실제로 그러고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설문조사에서 학생들이 기계 번역을 이미 과업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현재 저희 학과의 이선우 선생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는데 중간 데이터를 말씀을 드리면은 학생들의 70%가량이 이미 과업에 온라인 기계 번역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 번역을 잘 활용하면 내 미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에디팅 같은 분야에 향후 진출할 의향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40%에 가깝습니다. 기계 번역을 전문적으로 학과에서, 학교에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한 70%가량의 학생들이 전문 교과를 확대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르칠 게 3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외국어, 통번역 크게 이렇게 2가지 파트로 나뉘었다면 이제 기계 번역을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는 입장에서 이것까지도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니까 제한된 커리큘럼과 제한된 학업 시간에서 3가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할 것인지는 앞으로 몇 년간은 제가 보기에는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우리가 좀 다듬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퍼즐을 다 맞춘 줄 알았는데 이제 퍼즐이 하나 남는 그런 묘한 상황이 됐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어떻게 포지셔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결국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아까 제 발표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언어 실력, 학생들의 기본적인 언어 또는 번역 능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르치되 업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측면을 가르치는 부분이 첨가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비율적으로 낮지만 뭐 예를 들면 전체 100 가운데 뭐 10%라고 해야 할까요?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학생들이 기계 번역을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계 번역을 뭐 학생들이 그냥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요령만 이렇게 배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우리가 전체적인 커리큘럼의 구성이라던가 양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제 소중한 의견 주신 5분의 교수님들, 오늘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온라인상으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감사 인사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두들 뜻깊은 한글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